가 났죠. 원래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해당 국가의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을 지킨 적이 없었고 항상 무단 진입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성에서는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고 이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정보가 일본의 방위성을 노발대발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중국의 군용기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거쳐서 왔는데 이때 한국군에게는 사전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군에게는 자국의 비행 정보를 고지하였으나 일본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무단 진입을 함으로써 명백하게 일본만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 합참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8시 57분에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의 군용기 한 대가 서해 제주도 서방으로부터 카디즈에 진입하는 것이 식별되었고 이 기체는 오전 9시 31분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하여 일본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때 중국의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에 양국 군 당국 사이에 설치된 한 라인을 통해 비행 경로와 목적을 통보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한국에게는 사전 통보를 하였는데 우리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한국에게 사전 통보를 한 것은 맞지만 국제적인 관례를 지킨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 중국이 한국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엄연히 한국이 중국의 군용기를 먼저 발견하여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에 중국 군 당국에 정보 통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중국이 응답한 것일 뿐이었죠. 반면 일본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기 전까지 중국 군용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가 들어오고 나서야 그것을 알아차려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인데 자신들의 방공체계가 뚫렸다는 사실은 묻어버리고 그저 중국이 한국에게만 특별 대우를 했다는 사실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대응을 보고 전문가들은 최근 동북아의 정세에서 일본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북아에서 일본이 가장 우방국이라고 믿고 있던 대만에서도 최근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9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이 31일 5G 표준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는데요. 이 워크숍은 5G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양측의 글로벌 제조업체와 사업자가 참석하여 표준화 우선 항목에 대한 입장을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KT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 대만에서는 미디어텍과 ITRI, 중화텔레콤 등이 참석할 예정이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5G 도입은 늦었지만 한국이 지난 4월 3.5GHz 대역만 상용화한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진정한 5G라고 불리는 28GHz 대역을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상용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5G 설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믿었던 대만에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였으니 그 배신감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죠. 중국 또한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향해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28일 중국의 산시성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단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탓을 하지 말고 한국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 라고만 말했었는데 이번에는 원천적인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노기술을 미세먼지 대체형 필터에 적용하면 대기 오염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교류 협력 확대가 중요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사실 중국의 경우 카디즈 진입도 중국 측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 해결 방안도 이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 되었다 뿐이지 아직까지 우리에게 피해를 안겨다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며 궁지에 몰리자 우방국을 하나라도 더 늘리려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손을 뻗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속지 말고 더 강경하게 상식적인 국제관계를 지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역대 최악의 럭비 월드컵으로 남을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2019년 일본 럭비 월드컵이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로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일본에서 개최된 이번 럭비 월드컵은 아베 신조 총리가 많은 공을 들인 대회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올림픽 운영 예행 연습을 해본다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지역에 부흥에 이용할 심산입니다. 이는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럭비 월드컵은 일본 전역 12개 경기장을 돌며 진행되는데 이 중 2경기가 쓰나미 피해 지역인 이와테현 가마이시의 부흥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럭비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에도 부흥 스타디움은 희생자와 생존자를 기리기 위해 중고등학교 부지에 세웠으며 부흥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피해 지역의 부흥이 나쁜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방사능 유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는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피해 지역의 부흥을 운운하며 방사능 유출 지역의 농수산물을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행태는 부흥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 행사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이라는 관점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번에 열린 럭비 월드컵은 아베 신조 총리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60년 만에 맞은 최악의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3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경기가 연기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빡빡한 일정 탓에 경기를 연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무효 경기로 무승부 처리되었습니다. 이마저도 경기 시작 직전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경기장에서 기다리던 선수들은 결국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경기장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경기가 취소된 캐나다 럭비 대표 선수들은 태풍을 직격으로 맞은 일본 이와테현에서 아예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선수들의 인성은 칭찬할 만하지만 경기에 집중해야 할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졌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길기 문제입니다. 이번 럭비 월드컵은 아예 우길기 월드컵으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관중들의 옷과 머리띠 응원 도구에 우길기 문양은 대놓고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관중들의 개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기 티켓과 대회 공식 홍보물에조차 우길기가 잔뜩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도쿄신문은 우길기에는 역사적 문제가 있어 주변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우길기는 일본 내에서 군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놓고 우길기는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엄한 선수들의 문신 노출은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측은 문신의 무차별적 노출이 야쿠자를 상징하고 혐오감을 준다며 뉴질랜드와 사모아 선수단에게 경기장에서는 물론이고 훈련장에서조차 문신을 노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모아인들은 자신들의 부족의 상징으로 문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문신은 야쿠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를 뜻하는 것이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문신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자신들의 부족과 조상, 부모의 역사를 몸 구석구석에 새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크스와 관계가 있는 문신이 운동선수들에게는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뉴질랜드와 사모아 선수단은 우리 문화에서 문신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일본 문화를 존중하는 뜻으로 문신을 가리겠다고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최강의 뉴질랜드 럭비팀이 준결승전에서 잉글랜드에 패배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대회 챔피언이자 최다 우승국인데 준결승전 패배는 이번 대회 최대 이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뉴질랜드에서 문신은 일상이며 문신 금지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일본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우길기는 대놓고 허용하면서 타국의 문화인 문신은 야쿠자, 혐오, 운운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역대 최악의 럭비 월드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회는 11월 2일 일본 요코하마 국제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폐막하게 됩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에서 피해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15호 태풍과 19호 태풍에 따른 농림수산업 피해액은 27일까지 1,7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화로 1조 8천억이 넘어서는 금액인데요. 생각 이상으로 큰 재산 피해 규모에 일본 정부는 충격에 휩싸인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집계조차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21호 태풍 피해에 대한 집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실정이기에 일본 정부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에서는 1년 동안 열심히 키운 곡식과 가시를 수확하는 계절인 가을에 연이은 강력한 태풍이 발생해서 농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7일까지 발표한 대략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5호 태풍 피해액은 509억 2천만 원으로 원화로 5,450억 원에 해당합니다. 19호 태풍 피해액은 1,221억 7천만 원으로 원화로 1조 3천억 원이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두 태풍 피해 합계에 따르면 약 3만 3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과 과수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7만 마리가 넘어서는 가축이 피해를 입었으며 농업용 하우스도 약 2만 6천 건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지 파괴는 약 8천 개에 달하며 농업용 시설 피해는 약 9천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피해가 많아서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확정하기 이르고 집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도 하루 간격으로 피해액이 수십억엔 규모로 쌓이고 있어서 앞으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19호 태풍에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요. 각종 건물과 자동차, 그리고 깨진 가구 등에서 나오는 재폐기물이 수백만 톤이 넘어설 것이라 전망했으며 이번 폐기물은 지난해 발생한 서일본호우 때 폐기물을 넘어설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소 폐기물 쓰레기만 200만 톤을 웃돌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개당 1톤가량 담긴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태풍으로 66개가 떠내려갔는데 그중 23개가 빈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일은 매번 태풍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신문에서도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물질이 또다시 유출, 폐기물 봉지가 강으로 흐른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최근에 일본을 강타한 21호 태풍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